자동차 부품 1.6% 등으로 각각 감소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도와 남해안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 오후에는 충청과 남부 내륙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에도 오후에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고 내일까지 예상 강우량은 제주도와 남부지방이 5에서 최고 150mm, 충청 남부와 경북 북부 지역은 10에서 60mm가량입니다. KBS 제1라디오 1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다은이었습니다. KBS 야, 왜? 점심시간에 뭐하냐? 자야지. 야, 그러지 말고 이거 한번 들어봐. 뭔데? 지금 당장 라디오를 켜봐. 나른한 오후 깨울 시사 토크쇼. 모두가 즐길 수 있고 함께하는 시간. 유쾌하고도 신나는 시사 토크쇼. 오태훈의 시사본부. KBS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2부 시작합니다. 시사본부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9730, 9730번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태훈의 시사본부 2부에는 전문성과 현장성이 살아있는 고품격 하이 퀄리티 범죄 수사 토크를 지향하는 아는 경찰이 있습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아는 경찰은 영상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일라디오 혹은 시사본부 검색하시면 두 친근한 아는 경찰 모습 직접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모텔 투숙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신을 한강에 유기를 한 이른바 이게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신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피의자는 39살 장대호라고 하는데 공개는 예상했던 수준이었나요? 어떻게 보세요? 배상훈 프로파일러께서는. 지금 상태로 봐서는 이게 뭐 이 정도로 공개되는 건데 네. 사실은 좀 저는 개인적으로 유감인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신상 공개에 대한 제도를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할 때 네. 기준이 들쑥날쑥하다. 그럼 기준을 일정 정도 맞추려고 하면은 규정 같은 게 없어요? 예,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훈령으로 어떻게 위원회만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지. 그 아. 안에 있는 물론 특강법상에 그 네 가지 조건이 있지만 그건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들쑥날쑥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신상공개위원을 공개를 하고 네. 회의록을 공개를 해라. 그러면은 적어도 어떤 내용이 어떻게 토론된 것이 축적이 되면은 네. 다른 데에서는 그걸 또 관련해서 받아갖고 토론이 논의 수준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부산에서 공개한 거 다르고 서울에서 공개한 거 다르면은 네. 그걸 국민들이 받아들이겠냐라고 하는 그런 뭐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다 무시되고 그냥 외부위원 4명과 내부위원 3명으로 그냥 그 공개한다. 그리고 네. 그리고 그 공개 이유는 뭐 이렇다. 라는 정도까지 나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유감입니다만 어쨌든 공개는 됐습니다. 예. 피의자 신상 공개에 대해서 김은배 팀장께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이 신상 공개가 2009년도 강호순 연쇄살인 때문에 이제 그 후에 2010년 4월달에 만들었어요. 네. 특정 강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하고 특강법이라고 하죠. 예. 특강법이라고 하는데 이 특강법 8조 2항에 보게 되면은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요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자가 발생한 특정 강력 범죄여야 됐어요. 그다음에 그 죄를 범했다고 하는 중대한 그 증거가 있어야 돼. 네.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국민이 알 권리를 보장해야 되고 피해자의 재범 방지라든가 범죄 예방 그리고 오로지 공공이익을 위해서 한다. 단 청소년 범죄는 공개를 안 해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이 7명입니다. 4명은 의사, 변호사, 교수들이 지정된 4명 민간인들이고 그러니까 4명은 외부인. 외부인, 예. 3분은 경찰위원들인데 7명이 심사를 해가지고 타당하다 하면은 그중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게 되면 공개를 해요. 얼굴, 성명,
나이를 공개를 하는데 네. 경찰에서 하는 건 뭐냐면은 일단은 머리에 쓰이는 뭐 옷 같은 걸 제거하고 마스크 제거하고 모자를 제거하고 이 정도 순이지 전번에 고유종이처럼 머리를 내릴 경우에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본인 피해자들을 어떤 외부적으로 이렇게 씌우진 않지만 본인이 얼굴을 숙이거나 아니면은 머리카락으로 가릴 경우에는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다. 네. 이 단점으로 지적되는 거죠. 이 지금 신상 공개에 대한 문제가 많은 거는 공개했을 때 공익에 충족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일반 위하려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느냐? 범죄 예방 효과. 그래서 세 번째 규정에 그럼 그것이 실제로 검증된 바가 있느냐? 미국에서도 많은 논문이 나왔지만 그런 것과 그렇지 않은 게 맞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저는 당연히 뭐 공개됐어야 된다고 보지만은 우리 후세대도 이런 것에 대한 논란을 거기까지 가져갈 필요 없이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어떤 논란의 수준을 높여가려고 하면 당연히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옛날 방식처럼 그냥 공개한다만 결과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이게 다 깜깜이지 않습니까? 네. 뭐 이게 나온 적도 없고요. 그 부분은 좀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근데 공개는 됐고 네. 그렇다고 하면은 조언을 했어야 된다. 머그샷을 공개하는 거, 말하자면 아예 얼굴을 공개하는 거. 그러니까 머그샷이라고 하면은 경찰에 붙잡혔을 때 예. 처음에 찍는 사진.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사진을 지금 말씀하는 거는 경찰청에서 지명 수배자 같은 경우는 그 머그샷처럼 예, 예. 공개를 하지만 이거는 이제 재판이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피의자 인권 때문에 어.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단지 언론 공개할 때 얼굴을 가리지 않는 수준까지만 공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상공개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어떤 조언 정도 네. 아니면 이런 것도 사진을 했어야 된다. 지금 논란이 거기까지 간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하면은 그냥 옛날 방식으로 그럼 지금 이 장대호라는 사람이 고개 숙이고 막 하면 또 똑같은 게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해외 무슨 뭐 강력 사건 같은 거에 용의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머그샷을 우리가 많이 접해봤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신상 공개가 된 범죄자들은 머그샷은 못 본 것 같네요. 머그샷은 없고요. 국내에서 2010년 이후에 21건이 공개가 됐어요. 예. 최근에는 알다시피 그 고유정의를 비롯해가지고 강서 PC방 살인 사건 김성수 있죠. 그다음에 노래방 손님 토막살인 변경석이. 그다음에 그 재간 어머니 일가족 살인한 김성관이. 그리고 어금니 아빠라고 유명하죠. 예. 이영학이. 그리고 아파트 방화 살인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안인득이 이렇게 공개가 됐는데 저희 경찰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거를 사진으로 배포하는 것보다는 네. 언론에 공개하는 것 정도로 지금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모텔 투숙객을 살해를 했고 시신을 훼손해서 한강에 유기를 한 겁니다. 39살 장대호인데 그런데 이 사건이 하마터면 장기화될 뻔했다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피의자가 자수했어요. 근데 자수한 과정을 추적해 보니까 서울지방경찰청에 자수를 하러 갔다가 당시 당직 근무자를 만났는데 여기 오지 말고 종로서로 가세요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서 돌려보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두 분 다 공교롭게도 전 서울지방경찰청 출신이신데 내부 사정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상황이었길래 이 돌려보냈다고 하던가요? 제가 이 상황이 뭐냐면 피의자가 17일 새벽 1시에 네. 서울청 정문이 있습니다. 정문에 3층 건물이 있어요. 네. 옛날 그 민원봉사실이 있습니다. 근데 민원봉사실 옛날에 후분에 있었는데 옮겼어요. 세워져가지고. 근데 민원봉사실 옆에 당직실이 있어요. 그 당직실에는 그 교통이라든가 경무 일반 부서의 직원들이 2시간, 3시간씩 돌아가며 당직을 쓰는 데예요. 근데 거기를 찾아간 거예요. 그 당직자가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럼 자수하러 왔다고 했는데 두 가지예요. 수배자일 경우에 지명 수배된 수배자는 인적성을 확인하게 되면 담당자가 뜹니다. 그럼 담당자 연락이 가능해요. 인수하라고 하는데 지명 통보일 경우 사건이 약할 경우에는 담당 그 자수한 사람한테 어느 서에 누구를 찾아가라고 알려줘요. 지명 통보가 뭐죠? 지명 통보라는 거는 수배 이전에 그 사건이 약하게 되면은 수배는 하지만은 그 신병을 체포할 정도의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담당한테 가서 조사를 받으면 불구속 풀려나는 정도 가벼운 범죄고. 근데 이 피의자는 뭐냐면은 수배자도 아니고 단순히 자수하러 왔다. 근데 알다시피 금했지만 서울청 같은 경우에는 기획부서라든가 그 지휘부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직 직접 수사하는 부서가 다 밖에 나가 있어요. 광역수사대 요청에 나가 있죠. 범죄수사대 요청에 있죠.
국제범죄수사대 요청해 있죠. 보안수사대 요청해 있죠. 요청이 나가 있으니까 당직자가 보기에 본인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했으면은 당연히 그걸 신병을 확보한다 연락했을 건데 네. 강력 형사를 만나러 갔다고 하니까 강력계 형사를 만나러 그렇죠. 왔다. 강력계 자수하기 형사를 위해서. 만나러 왔다 얘기하겠다. 그러니까 담당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시간만 채우면 되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가까운 종로소로 가라고 그래가지고 안내를 했어요. 예. 여기서 실수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종로소로 연락을 해서 예. 여기 자수하는 사람이 강력 형사를 만난다고 하니까 거기 강력계 형사든지 당직 형사를 보내서 인수해가라 예. 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귀찮더라도 일단은 그 지키던 의원 2명한테 정문을 지키라 하고 본인이 택시를 타던 자기 승용차로 종로소로 인계했으면은 아무 이상 없었을 텐데 네. 본인이 편한 마음에 그냥 알아서 본인이 종로소로 가시오. 이러는 바람에 서울지방경찰청이 지금 굉장한 그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예. 우리 경찰은 수사경찰하고 행정경찰이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구분. 예. 그럼 아까 말씀드린 기획부서라든가 그런 거 국민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서울경찰청이면 경찰인 줄 알지. 그 안에 기획부서가 있는지 아니면 그 안에 계시는 분들은 다 경찰로 알고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되죠.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이 구분이 안 돼 있는 상태이고 예. 사실은 구분하려고 하면 문을 만들면 안 되죠. 음. 그죠? 서울경찰은 문을 다 닫아놓아야 되는 건데 예. 민원실은 둔 다음에 거기에는 누가 가서 뭘 하든 내가 자수하러 왔는데 그 본인이 수배통본지 A급인지 이걸 본인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제 국무총리께서도 말씀하시고 민감시청장 말씀하셨지만은 네. 원스톱 처리 시스템 자체 그 경찰이 누구든 원스톱 처리 시스템 자체 매뉴얼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네. 뭐 단적으로는 그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완을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당직자들이 이런 과정에 대한 매뉴얼 같은 게 없을까요? 아니 매뉴얼 자체는 실제 경찰 규칙에는 있습니다. 예. 있는데 그 당직 사항의 매뉴얼, 당직할 때 자수자가 들어오게 되면 처리하라는 규정이 없다는 얘기죠. 아. 당직 내용이 없다는 얘기지. 일반적으로 누가 자수하거나 경찰관이라고 한다면은 예, 당연히 예. 범인을 체포할 수가 있고 그거 잡을 수가 있는데 예. 그거를 자수하러 왔다는 사람을 그냥 보낼 수는 없는 건데 그때 시간상으로 볼 때는 야간이고 하니까 그 당직자 입장에서 볼 때는 좀 편하게 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상으로 경찰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상위입니다. 근데 일을 하다 보면은 하위 네. 작은 매뉴얼에 정속됐다는 거죠. 그러니 그거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다행히 택시 타고 또 종로 경찰서로 갔어요. 다행이죠. 가서 자수를 했기 때문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고 마음 바꿔서 그냥 딴 데로 가버렸거나 숨어버렸거나 이래버렸으면 더 일이 커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경찰관은 징계 정도로 끝나지 않겠죠. 예. 근데 이 사건이 뭐 구로 쪽에서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 그거 궁금하던데요. 이 경찰들 보면은 이 관서라는 게 있고 또 자기가 담당하는 구역이 있다고 하잖아요. 관할구역이 있습니다. 예, 이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뭐 신고할 때도 어디로 가야 되고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있습니다. 지금 피의자, 네. 그러니까 고소 고발할 때는 피의자, 그러니까 범인이 사는 주거지에 가서 고소를 해야 돼요. 네.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강력 사건은 범행의 발생지, 그러니까 왜 구로소에서 사건 난 거를 남양주에서 했느냐? 네. 사체 몸통이 발견된 곳이 남양주 고양구입자소 고양. 관할이에요. 그러니까 관할에서 그 몸통이 발견했으니까 고양서에서 사건을 담당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 피의자가 네. 실제적으로는 구로소로 가든지 고양서로 가야 되는데 왜 서울청으로 왔느냐 하는 질문이 생겼는데 그 피의자가 주거지가 서울이다 보니까 네. 서울 31개서를 관할하는 서울지방경찰청으로 가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일 큰 경찰서에서 자기가 뭐 자기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그거를 표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뭐 중간에 언론사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언론사한테 전화를 건 것도 그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전화를 걸어갖고 내가 자수하겠다고 했는데 그 언론사에 전화를 받고 그 과정에 이제 종로소로 갔다는 얘기가 들리는 거 보니까 예. 이 사람의 범행 동기와도 연관이 되는 거죠. 예. 어떤 부분이 억울함이 있었을까요? 시신을 사람을 죽이고 시신까지 훼손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죽인 살인자들도 예. 자기가 왜 그랬는지에 대한 억울하다는 거 다 얘기합니다. 아 그래요? 예. 내가 사람을 죽였어도 그 죽은 사람이 억울해할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근데 죽인 사람도 내가 왜 그랬는지에 대한 억울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예. 다 잡은 범인을 놓칠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만 또 이와는 반대로 그 피해자의 신원조차 처음에는 몸통만 이게 발견이 됐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았던 상황이었는데
이 사건 수사를 도운 숨은 조력자도 있었다고 했는데 김은배 팀장님, 이 숨은 조력자가 어민들이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경찰이 수색을 했는데 몸통을 발견한 다음에 예. 여러 가지 시신을 찾기 위해 수색했는데 안 나왔어요. 어. 그런데 이제 행주 어촌계에 예. 어촌 주민들이 33명이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예. 그중에 11명이 그 민간 해양 구조대에 소속돼 있어요. 아, 어민들께서 2012년에 그 수산구조법 때문에 그 발대식을 했는데 11명 정도가 경찰이 수색이나 구조를 돕는 사람들인데 네. 구조 요청을 하니까 그분들이야 그 한강에 있는 그 물이라든지 물살이라든지 속도를 알기 때문에 찾기가 쉬웠겠죠. 그래서 찾다 보니까는 다행히 오른팔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거기가 아시겠지만은 예. 임진강을 통해서 북한 쪽에서 시신이 지금 자주 떠내려 오는 데입니다. 아, 네. 뭐 여러 가지 뭐 홍수가 난다거나 네, 이럴 경우에 거기가 밀물이 들어오는 데거든요. 예, 한강 예. 하구원 쪽이기 때문에 아라뱃길하고 신곡 수중보 그 위쪽이기 때문에 예. 여기가 사실은 그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보통의 그 강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안에 수초라든가 물길 자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처음에 경찰이 수색에 실패한 것은 저는 실패했다고 보는데 2, 3일 동안 실제로는 이쪽에 얘기를 했어야죠. 왜 제가 실패했다고 말씀드리면 제가 근무했을 때 홍대에서 이 비슷한 살인 사건이 벌어져서 가양대교 쪽에서 투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걸 예. 또 한강 밑으로 다 수색을 했는데 수색 겨우 찾았거든요. 예, 예. 그게 벌써 10년 전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런 물길이라든가 어떤 수색의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 이거 보고 참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도 왜 이렇게 허술한지 깜짝 놀랐고 사실 어민들 도움 전에 사실 발견했어야 되는 거죠. 네. 소방구조대, 경찰, 드론 다 뛰어갖고 그랬는데 4일 지나서 발견 4일 더 됐죠. 네. 이건 사실은 심각히 반성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과 함께 아는 경찰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이 시신 관련해서 좀 사건 경위를 좀 더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배상훈 프로파일러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서도 잠깐 말씀 제가 좀 여쭤봤습니다만 피의자가 영장 심사를 받고 반성의 기색이 없고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쳤다. 피해자를 향해서 다음 생에 또 그러면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심리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 이 살인자들의 심리를 찾을 때 네. 우리 경찰이 이런 살인자의 심리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 백데이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사례를 비춰갖고 이런 걸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거를 사이코패스적인 범죄자냐 아니면은 흔히 말하는 이른바 이제 러스트 머더 같은 형태냐 아니면 본 크리미널이냐 여러 가지 이런 걸 구분을 해도 이런 종류의 범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냥 흔히 말하는 두 가지 네. 많이 들으시는 것처럼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라고 하는 그냥 사법 처리 관련된 부분만 하는 거고 예. 동기상으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지연된 분노라 같습니다. 지연된 분노. 말하자면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분노가 특정한 형태의 자극을 받아갖고 예. 그 자극은 피해자가 무슨 말을 했거나 뭐 동전을 던졌거나 아니면 뭐 이런 그러니까 자기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그 피해자와의 원인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촉발된 것이지 그렇죠. 예. 쌓인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본인이 여기 2년 정도 일했다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 있고 네. 그 스트레스가 그 사람으로부터 이제 촉발이 됐을 가능성.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어떤 자극을 받아가고 바로 공격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6시간 동안 기다렸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지연된 분노의 대표적인 특징이거든요. 예. 바로 공격하고 잔인하게 살해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미국에서의 사례를 가지고 그냥 유추해서 저희들이 이제 연구한 부분이지 아주 디테일하게 실제 사례를 가지고 연구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의 심리와 또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리는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문화적인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연구가 우리는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 안 돼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사건인지를 그냥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디테일한 연구가 안 돼 있으면은 여기서 그치겠죠.
네. 김은배 팀장께서는 이번 사건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사건이 요즘 최근에 급작스러워 우발적인 맞는 것 같은데 아까 분노를 못 참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일반적인 사람들은 화나고 뭐 죽인다 했다 하더라도 실행을 못 하는데 6시간 동안 이 사람은 자기 화를 삭히는 게 아니고 화를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 조절이 안 된 거죠. 네. 그 충동도 있었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본인은 뭐 전과도 없고 정신병 뭐 치료받은 적 없다고 하는데 네.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의 조현병 성격이 있지 않겠냐.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그 뭐 쉽게 얘기해서 숙박비 때문에 네. 아니면 욕 한마디 했다. 뭐 언론을 보니까 뭐 담배 연기도 뿌렸다고 하는데 그 정도 선을 해가지고 6시간 후에 잠자는 사람을 살했다? 일반인으로서는 도저히 상상을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은 어느 정도 본인이 병을 안 갔다 하더라도 정신병력이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전과만 보는 게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제 수사 이런 걸 할 때 범죄 경력이라는 건 이 기록된 경력입니다. 그렇겠죠. 그 이전에는 예. 수사 경력이라 해서 말하자면 서로 동네에서 다툼을 하다가 그냥 합의하고 끝난 것들 이런 예, 것들 예. 단순한 신고 사건 이런 것도 다 기록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런 경력이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거든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런 경력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확실히 그 기록은 모르겠지만 이 정도의 사소한 어떤 싸움들 뭐 있다고 하면은 분명히 그런 건 있을 것 같고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축적돼 갖고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코패스냐?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살인자는 다 사이코패스 아닙니다. 네. 살인자라고는 수백만 명의 살인자가 있으면 그중에 수백 명도 안 되는 정도가 사이코패스입니다. 그거는 그 영역이 다른 거거든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요번에 이제 어제부터 저기 경기부청 프로파일러들이 들어가서 사이코패스 테스트를 했습니다. PCLR 테스트를 해서 그 테스트가 따로 있어요. 예. PCLR 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 테스트가 있는데 만점이 40점이고요. 뭐 강호순, 이영철 같은 경우는 30 몇 점씩 나오는 경태인데 예. 기준점이 25점인데 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 기준점이 미달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신상 공개된 내용들 살펴봤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듣고 계속해서 다음 주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딸의 의학 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 등 각종 의혹에 대해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국회 청문회에서 정확히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생 때 의학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것과 관련해 의사협회가 해당 논문을 지도한 교수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잇단 미사일 발사는 자위적 국방력 강화 조치라고 주장하며 미국이 한반도 정세 악화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올해 방위백서 초안에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 소형화, 탄두화를 이미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표현이 처음으로 명기됐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오늘 전했습니다. 지난달 정보통신 기술 수출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전화 등 3대 주력 품목 부진 속에 2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이어서 기상청의 최영우 씨입니다. 네, 미세먼지와 날씨 정보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 확산도 좋고 오늘 내일 강수 소식이 있어서 좋음에서 보통 계속 꾸준히 이어가겠습니다. 오존 농도는 오늘 수도권, 충남, 전북 등 일부 서쪽으로 나쁨 예보 나와 있고요. 지금은 일부 강원, 영서 그리고 남부지방 곳곳으로 비가 관측이 됩니다. 하늘이 흐린 모습이고요. 남부와 충청, 제주는 곳에 따라 오늘 가끔 비가 오겠고 경기 북부나 강원, 영서도 이렇게 한때 곳에 따라 비 소식이 있습니다. 그 밖에 서울, 경기, 강원, 영서는 오후부터 밤새 빗방울만 약간 떨어지다가 내일 서울, 경기, 강원도에 약간의 비가 온 뒤 일찌감치 새벽 한때 내리고 그치겠고요. 충청과 경북 북부는 내일 낮까지, 그 밖에 남부지방과 제주는 내일 밤이나 돼야 비가 그치면서 오늘 내일 강우량이 남부지방 중심으로 많습니다. 남부와 제주 대부분 50에서 최고 150mm 이상이고요. 충청 남부와 경북 북부 10에서 60, 그 밖에 서울, 경기, 강원, 충청
충청 북부 5에서 10mm로 이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양이 크게 줄어들겠습니다. 오늘까지는 충남과 일부 전라 내륙에 폭염특보가 남아있겠습니다. 내일부터 해제될 가능성 높겠고요. 오늘 서울, 세종, 광주, 대구, 제주 나란히 31도로 예상이 됩니다. 내일은 서울 낮 기온 30도, 모레는 29도 이렇게 낮 기온도 전국적으로 좀 수그러들겠고요. 아침 기온도 점차 떨어지면서 열대야에서 멀어지는 곳이 더욱더 많아지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9.8도까지 올랐습니다. KBS 날씨 정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연결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오수미 씨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간간히 사고 등 돌발 상황들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나른해지기 쉬운 낮 시간대인 만큼 안전에 보다 더 신경 쓰셔서 운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팔곡 분기점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여파로 정체고요. 이전에 작업까지 겹쳐 매송을 지나 팔곡 분기점 쪽으로도 밀리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가는 길로는 동군포 부근 1차로에 고장난 승용차를 처리하면서 지장을 받아 속도가 떨어져 있고요. 반대 강릉 쪽으로는 새말에서 공사의 영향으로 밀리고 있고 또 면원에서도 역시 양방면 다 작업 여파로 막히고 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가는 길 일찍 분기점에서 광명터널 또 인천 시점까지 느리게 이동을 합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한 주간의 사건 사고를 살펴보는 아는 경찰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7333번 쓰시는 분께서 강력범죄 관련 소식 들을 때마다 답답합니다. 사후 처벌보다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겠죠. 범인을 잡아 사형을 시킨들 피해 당사자와 가족에게 무슨 위로와 보상이 되겠습니까? 범죄 예방을 위해서 더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라고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이번엔 사고 소식 좀 보겠습니다. 대구의 한 놀이공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청년이 롤러코스터에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사고 경위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아르바이트생 혼자 놀이기구를 작동하도록 인력 배치까지 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네, 대구에 있는 놀이공원에서 오후 6시 좀 지난 시간이라고 합니다. 네. 아직 이 놀이기구 타는 분들이 많이 있을 그 시간이죠. 근데 거기서 이제 정확한 거는 CCTV가 없었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없었는데 원래는 2명 정도가 그 롤러코스터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혼자 했나 봅니다. 그래서 안전바라고 하죠. 안전바를 확인하고 본인은 거기서 이탈해야 되는데 그것도 좀 희한한 거는 뛰어내려서 이탈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관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놈의 관행이 그런 건지 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한 명은 운전하고 한 명은 안전 확인을 하고 그 사람이 이탈한 다음에 작동하는 거. 이게 우리가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롤러코스터를 탈 때 그러니까 차가 이렇게 쑥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사람들이 한 명씩 이제 문이 열리고 들어가고 한 사람은 안전바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저쪽에 있는 조작기 같은 데 가서 조작을 하고 이러지 않나요? 네,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혼자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작도 하고 안전바도 확인하고 빨리 가서 뛰어내려서 확인하는 거니까 그런 과정에서 다리가 끼어서 다리가 무릎 아래가 절단되는 사건이 지금 이 사건입니다.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이 청년이죠. 수술도 했다고 하는데 현재 상태가 어떨까? 수술을 했다고 하는데요. 불행하게도 우리가 이제 팔이나 다리 절단되면 봉합 수술합니다. 요즘에 그 기술 잘 돼 있어요. 기술 잘 됐어가지고 웬만한 봉합이 되는데 이 오른쪽 다리가 아마 봉합 수술을 했지만 성공을 못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히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측 다리가 외국으로 지금 갈 수 없는 상황이고 현재 이제 기술로서는 최선은 다했지만 아마 실패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접합 기술은 세계 최고거든요. 접합 기술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제도 워낙 오염이 심했다. 오염이 심했다는 거는 한 바퀴 돌아오고 나서 확인이
발견된 겁니다. 바로 발견됐으면은 바로 소독을 하고 처리했으면 접합이 됐을 텐데 예. 한 바퀴 돌고 나서 그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오염이 됐으니까 거기서 꺼내고 뭐 이런 상태가 되니까 워낙 오염이 돼갖고 접합 자체가 안 되고 그냥 봉합으로 끝난 겁니다. 아, 너무 그럼 안타깝습니다. 사고가 발생을 한 후에 롤러코스터가 운행을 했네요. 그렇죠. 돌아가고 끼어 있는 상태였고 다시 돌아온 상태에서 간 아마 거죠. 주변에 소음이 많다 보니까 사고를 예. 그렇죠. 곧바로 인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늦게 발견을 한 거죠. 본인이 비명을 질러도 음. 소리가 혼자 근무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 정확한 사고 원인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경찰에서 좀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은 안전관리에서 안전교육을 시켰는가 하고 그다음에 그 본인에게 부주의를 묻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상은 그 인원 배치 적정한 인원 배치했는가 그리고 장비 결함도 있었는가 아니면 정비 불량인가를 다각적으로 경찰에서는 판정을 해가지고 네. 조사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확한 그 사고 원인이 이제 본인도 그 당시 보면은 6번째 칸에 서 있었다 그래요. 그게 안전 매뉴얼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걸 모든 걸 종합해서 아마 사고 결과를 발표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황당한 게 네. 관광진흥법상에 이게 유원 시설이고 이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보는 유원지 내 시설인 건데요. 희한하게도 이것은 안전 검사는 해도 예. 그 중간에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거는 자율에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 검사라고 하는 거는 시설에 대해서 볼트가 잘 채워져 있는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은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허가 전에. 아. 네. 그리고 운영하는 건 마음대로 하는 거고 예, 문제는 사망 사고나 사고 났을 때 운행 명령 정지는 지방자치단체 하는 겁니다. 그 중간에 누가 뭘 하든 그것은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예. 있어도 법적인 저촉을 안 받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놀이공원은 우리가 법 어긴 게 뭐냐라고 지금 오히려 대놓고 거꾸로 우리가 주는 돈은 위로금이지 손해배상이 아니 그러니까 이거 치료비가 아니다. 그러니까 네.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치료비 해주는 게 아니다라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너무 황당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안전기준이 자체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어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부분은 관련된 어떤 운영을 2명 해야 돼? 그것도 법이 없어요. 3명 혼자 해야 되는 것도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로는 이 놀이공원이 처벌받을까? 저는 회의적으로 봅니다. 네. 그럴 수는 있는데 일단은요. 예.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라고 한다면 그 관리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관리자 감독자가 있겠죠. 예. 감독자 책임자가 같은 있겠죠. 경우에 예. 사고 시에 그 관리 감독 못한 거 해가지고 과실치사로 이끌어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교수님 말씀한 대로 전혀 문제가 없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 일말에 교육이라든지 안전관리를 적게 했느냐 하면 감독 관리자에 대해서는 아마 경찰에서 강도 있게 수사를 해서 네. 실제적으로 피해자가 있으니까 피해 복구하기를 위해서도 그렇고 관리 감독을 위해서 관리 감독자는 조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 규정은 있습니다. 네. 관광진흥법상에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근데 안전관리를 분명히 했겠죠. 네. 근데 그 운행 중에 했느냐? 그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네. 지금 이 놀이업체에서는 안전관리는 했고 충분히 했다. 근데 본인이 그렇게 운전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이게 지금 붕 떠버린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배상훈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좀 이 아르바이트 학생이 너무나 좀 안타깝기도 하고 좀 그런데 이것도 아르바이트생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비정규직일 거고 이렇게 되면 또 배상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또 좀 뭔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형사 이권 정도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민사 소송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피해를 봤으니까 예. 그 민사 부분에서는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단지 더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런 앞으로의 사고 때문에 그 관리 감독을 정확하기 위해서는 관리 감독을 못한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조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 거죠. 예. 김배 팀장은 좀 적극적으로 경찰에서 좀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렇죠. 거고 조사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배상훈 프로파일러께서는 지금의 우리 그 어떤 그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아이들 어린 집에서는 놀이공원 가는 거 상당히 좀 자주 있는 일이고 또 가보면은 그래도 왠지 좀 불안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좀 이 온 가족이 들이는 이런 공간이고 시설이기 때문에 놀이공원에 대해서는 좀 강력한 규제라든가 이런 법적인 장치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입장을 좀 밝혀주세요. 근데 이제 배상훈 교수께서 먼저. 예. 예. 법 규정이 시행령 적어도 시행령 안에는 네.
그 롤러코스터의 관리를 최소한 운행할 땐 2명을 해야 되고 CCTV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은 누구누구를 어떻게 처벌한다는 규정이 명확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지금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CCTV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예. 1명 운전해도 되고 2명 운전해도 되고 그럼 이 안전을 누가 책임지죠? 네. 결국은 사후적으로밖에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어떤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는 것이 지금 이 비극의 핵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김은배 팀장께서는요. 제 생각은 일단은 사고가 났을 때 사고 원인을 분석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부족해서 1명이 했다. 그런데 사고를 보니까 2명이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럴 경우에는 관리감독자가 잘못한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아까 말씀한 대로 과실상해나 과실치사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알바를 하더라도 그 다치지 않게 또 오는 고객들도 안 다치게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관리감독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철저한 수사를 해가지고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게 옳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뭐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더라도 비정규직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직원이 다치는 것인데 한 명이 이 안전바 체크하고 내려가서 조정관까지 담당을 한다 그러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또 위험에 처할 수도 있잖아요. 위험하기도 불안하죠. 왜냐하면 인적이나 물적 자원 어느 정도를 갖추고 운영을 해야 되는 그렇죠. 것이 그걸 부족하고 한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그러네요. 또 이 영세하다 뭐 그런 얘기로 지금 사실 빠져나갈 수가 있는 방법이 많이 있거든요. 네. 저는 참 그게 걱정이 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많은 것 같아 갖고. 알겠습니다. 8672님께서 알바생이 사고 후 겪었을 고통과 앞으로 겪어야 할 고통을 생각을 하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부디 빠른 치유 바라며 용기를 가지시길 바랄 뿐입니다. 라고 피해를 당한 이 직원에게 또 위로 문자도 보내주셨는데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과 함께 아는 경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샵 9730